엄마. 대표님? 각오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그 시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살고 계시는 장소와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저희 철수와 영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할게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세상이 모두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머리맡에 둔 낡은 자명종 시계가 요란하게 울리기도 전에 제 눈은 이미 떠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야속하게도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뼛속 깊이 스며든 고단함이 쑤시고 아파서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몸을 누이고 있는 이곳은 화려한 번화가 뒷골목, 곰탕집. 주방 안쪽에 딸린 창문 하나 없는 비좁은 쪽방입니다. 두 다리를 쭉 뻗으면 발끝이 차가운 시멘트 벽에 닿을 만큼 겨우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관 같은 공간이지요. 습기를 머금은 벽지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고 얇은 합판벽 너머로는 스문의 시간 돌아가는 업소용 냉장고 모터 소리가 위민거리며 귓가를 맴돌지만 저에게는 이 누추한 한평 남짓한 공간이 세상에서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뚝 하는 파열음이 나고 허리는 마치 녹슨 경첩처럼 삐걱거립니다.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만 저는 습관처럼 머리맡에 놓인 액자부터 집어듭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는 것 같은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늠름한 청년. 제 목숨보다 귀한 아들, 진우입니다. 액자 유리를 옷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집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 대신 아들의 따뜻한 볼이 만져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었니? 거기는 지금 점심때려나. 사진 속 아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저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남편이 빚더미만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앉아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똑똑하고 착한 우리 진우만큼은 이 지긋지긋하고 냄새나는 가난을 절대 물려주기 싫었으니까요.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공사장 한바집, 빌딩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전액 장학금을 받고 미국 명문대로 유학을 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며 떡을 돌렸지요. 하지만 학비가 면제라 해도 그 비싼 미국 땅에서의 생활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잠을 줄이고 먹을 것을 줄여서라도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곰탕집 주방일이었습니다. 잠깐만 하려던 것이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주방으로 들어서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가 있습니다. 며칠 묵은 음식물 쓰레기의 시큼한 냄새, 기름때를 벗겨내려 뿌려둔 독한 락스 냄새, 그리고 밤새 펄펄 끓여낸 사골 육수의 진득하고 비릿한 냄새. 처음에는 구역질이 날 만큼 역했지만 이제는 제 살갗에 문신처럼 배어버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제 살냄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기도 전에 찬물에 맨손을 담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손을 넣자마자 손가락 마디마디가 수천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려옵니다. 빨갛게 얼어붙은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고 그 틈새마다 붉은 피가 배어나와 굳어 있습니다. 밴드를 붙여봤자 물에 닿으면 금방 너덜너덜해져 떨어지기 일쑤라 아예 붙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쓰라린 고통을 꾹 참고 쌀을 씻고 또 씻어냅니다. 쌀뜨물이 제 피와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아이고 허리야. 무거운 육수통을 들어 옮기는데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번개처럼 쳤습니다. 숨이 턱 막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내 물도 없이 씹어 삼킵니다. 약으로 버틴 게 몇 년째인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일을 그만두고 수술하지 않으면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저는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지금 일을 그만두면 당장 진우에게 보낼 월세가 전공 서적 살 돈이 끊기게 되니까요. 제 허리가 굽고 다리가 망가지는 건 괜찮았습니다. 우리 아들, 그 고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펜만 쥐고 공부하는 모습만 상상하면 저는 굽은 허리를 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가자 식당 앞이 소란스러워집니다. 사장님이 출근한 것입니다. 이 가게 사장 박 씨는 저보다 20살이나 어린 제 아들뻘 되는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며 돈 좀 있다고 유세를 어찌나 떠는지 동네에서도 평판이 안 좋기로 유명했죠. 그는 가게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더니 대뜸 소리부터 지릅니다. 아줌마, 어제 내가 설거지 꼼꼼하게 해놓으라고 했지. 이게 뭐야? 이 컵에 립스틱 자국 그대로 있잖아. 사장님은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며 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제 발치로 튀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노안이 와서 침침해서 잘 못 봤나 봐요. 얼른 치울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깨진 유리 조각을 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노안, 핑계대지 마. 눈 안 보이면 집에 가서 쉬든가. 늙은이 냄새나 풍기면서 돈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양심이 있어야지. 사장님은 쭈그리고 앉아있는 제 손 옆으로 구둣발을 들이밀며 유리 조각을 툭툭 찼습니다.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만두라고 할까봐, 해고당할까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당장 갈 곳도 없고 나이 든 저를 써줄 식당도 없으니까요. 저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사장님. 더 열심히 할게요. 제 비굴한 모습에 사장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릇이나 깨고. 오늘 장사 망치려고 작정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기 구석에 박혀서 마늘이나 까. 냄새 풍기지 말고. 사장님은 저를 벌레 보듯 경멸 어린 시선으로 쳐다보며 침을 되뱉고는 카운터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은 유리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날카로운 유리에 손가락이 베어 선홍빛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아픔보다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저도 한때는 곱게 자란 남의 집 귀한 딸이었고 사랑받는 아내였는데 지금은 자식벌 되는 사람에게 욕을 먹어도 대꾸고 한마디 못하는 짓밟히는 낙엽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참자, 영순아. 괜찮다. 진우만 성공하면 돼. 우리 진우만 훌륭한 사람 되어 돌아오면 이 모든 서름 다 보상받을 수 있어. 저는 마음속으로 수천 번 주문을 외우며 눈물을 훔치고 다시 어두운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마늘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마늘 독이 올라 손끝이 아려왔지만 눈물은 마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삼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 집은 곰탕 국물이 진하기로 소문난 맛집이라 점심시간이면 인근 회사원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옵니다. 홀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지만 주방에는 오직 저 혼자뿐입니다. 설거지하랴, 뚝배기에 국 감으랴, 반찬 리필하랴, 밥 푸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펄펄 끓는 육수가 튀어 팔뚝에 붉은 화상을 입고 물질이 잡혀도 찬물에 식힐 1초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줌마, 3번 테이블 깍두기 빨래 안 갖다 줘. 손님 기다리시잖아. 아줌마. 여기 뚝배기에 파리가 빠졌잖아.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홀에서 들려오는 사장님의 고함 소리는 끊이지 않고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손님들의 불만사항이나 자신의 실수까지 전부 제 탓으로 돌리며 저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앵무새처럼 사과만 반복하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주방을 뛰어다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폭풍 같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설거지통에는 산처럼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 손님들이 남긴 밥과 반찬을 한데 모아 양푼에 담았습니다. 식은 밥 한 덩이를 국물에 말아서서 허겁지겁 먹으려는데 사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지금 설거지가 저렇게 쌓여 있는데 밥 타령이야. 그릇이나 빨리 닦아. 사장님은 제가 들고 있던 밥그릇을 뺏어 개수대 설거지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밥알이 둥둥 뜬 더러운 설거지물을 보며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밥 먹을 때는 안 건드린다는데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제 처지가 너무 비참하고 끔찍해서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줄인 배를 수돗물로 채우며 눈물이 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흐르는 물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 잠시 브레이크 타임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당 뒷문 밖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쭈그려 앉아 앞치마 속에서 몰래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미국에 있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 시간이었거든요. 시차 때문에 지금이 딱 진우가 하루를 마치고 쉴 시간일 겁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울었던 티를 내면 안 되니까요.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움켜쥐고 최대한 밝고 명랑한 톤을 연습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굵직하고 듬직한 아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 한마디에 방금 전까지 겪었던 사장님의 모욕과 고된 노동의 고통이 거짓말처럼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내가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진우야, 밥은 먹었어. 공부하느라 힘들지? 거긴 날씨 어때? 응, 엄마. 나 잘 지내. 밥도 잘 먹고. 엄마는 몸은 괜찮아. 일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무릎 아픈 건 좀 어때요? 아들은 언제나 제 걱정뿐입니다. 제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멀리서 애미 걱정하는 효자입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여기 사장님도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엄마를 친어머니처럼 모셔. 직원들도 다 가족 같고. 엄마는 여기서 아주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일하고 있어. 밥도 고기 반찬 먹어서 살쪘다. 예. 걱정하지 마라. 엄마는 아주 잘 지내. 제 손등에서는 갈라진 틈으로 피가 배어 나오고 무릎은 쑤셔서 펴지지도 않는데 제 입에서는 행복한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은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자식 마음 아픈 건 못 보는 그 마음은 다 그런 걸까요? 다행이네. 엄마, 나 이번에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 장학금도 받았어. 아니면 박사학위 통과됐어. 아니, 그것보다 더 좋은 거야. 엄마 놀라지 마. 나 곧 한국 들어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바닥을 쳤습니다. 한국에 들어온다니. 아직 공부가 남았을 텐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공부하다가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 한국, 왜? 무슨 일 있어? 공부 다 마친 거야? 응, 엄마. 나 이제 엄마 고생 안 시킬 거야. 가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엄마 호강시켜 줄게. 아들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초라한 모습을 곰팡이 핀 쪽방에서 지내며 식당 뒷방 늙은 식모가 되어버린 이 비루한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니.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 앞에 떳떳한 엄마가 아니라 짐이 되는 늙은이가 되어 서야 한다니. 아들이 내 거친 손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기쁨보다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그래. 오면 좋지. 우리 아들 보고 싶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멍하니 쓰레기통 옆에 앉아 있는데 가게 안쪽 카운터에서 사장님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굽실거리고 아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다니 영광이죠. 오늘 저녁 전체 대관이요? 당연히 가능하죠. 손님들 다 내보내고 자리 비워두겠습니다. 제일 좋은 고기로, 아니 최상급 툭불 한우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신임 대표님이 오신다고요? 미국에서 오신 그 젊은 대표님요? 아이고. 제가 VIP 모시듯이 깍듯하게 모시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전화를 끊은 사장님은 싱글벙글하며 주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아줌마, 뭐해? 정신 차려. 오늘 저녁에 대박 손님 온다. S그룹 계열사 전체 회식이야. S그룹 알지?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거기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이 우리 가게 곰탕을 그렇게 좋아하신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우리 가게 곰탕 맛을 못 잊으셨다나 뭐라나. 아무튼 오늘 실수하면 아줌마 바로 해고야. 알았어. 먼지 하나 없이 싹 다 청소해.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보이면 안 돼. 오늘 매출이 몇 달치 매출이야. S그룹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기업 아닙니까? 그런 높으신 분들이 이런 허름한 식당에 오신다니 의아했지만 사장님은 신이 나서 난리였습니다. 저는 쉴 틈도 없이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제 무릎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사장님의 구두발 자국을 지우고 또 지웠습니다. 오늘 밤 제 인생을 뒤바꿀 엄청난 만남이, 10년의 식모살이를 끝내줄 기적 같은 만남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기고 아들에게 부붙일 돈을 벌 수 있기만을 기도하며 묵묵히 곰탕 국물을 우려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된다. 오늘만. 그렇게 되뇌면서요. 오후 6시.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자 식당 앞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장사를 하느라 북적거렸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전체 대관이라는 팻말이 걸린 채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홀에 있는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를 깔고 그 위에는 평소에는 내놓지도 않던 고급 수저 세트와 크리스털 물잔을 세팅했습니다. 저는 주방 안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행여나 그 귀하신 분들이 드실 음식에 머리카락이라도 들어갈까 봐 머리에 두건을 두 겹이나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10분마다 주방으로 들어와 감시를 했습니다. 아줌마, 육수 맛봤어. 조금이라도 짜거나 싱거우면 오늘 우리 다 죽는 거야. 그리고 옷매무새가 그게 뭐야? 앞치마 더러운 것 좀 봐. 새거 없어. 손님들 오시면 주방 밖으로 절대 나오지 마. 그 꾀죄죄한 꼴 보면 밥맛 떨어지니까. 음식은 알바생 시켜서 나를 테니까 아줌마는 쥐 주른 듯이 설거지나 해. 알았어. 사장님의 독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꼴이 초라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기름때에 저러 누렇게 변한 앞치마, 물에 퉁퉁 불어 터진 손. 그리고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쿰쿰한 곰탕 냄새. 제가 봐도 저는 화려한 VIP 손님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식당 뒷방의 늙은 유령 같았습니다. 7시가 되자 가게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묵직하고 중후한 엔진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주방 쪽 창으로 살짝 내다보니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개형 세단들이 줄지어 식당 앞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번쩍번쩍 광이 나는 차들에서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보던 재벌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깍듯하게 인사를 나누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고급 향수 냄새와 비싼 가죽 구두 냄새로 채워졌습니다. 사장님은 입이 귀에 걸려서 허리가 땅에 닿을 듯 90도로 굽신거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분들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쪽 상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비굴할 정도로 아부하는 사장님의 목소리가 주방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그 화려한 세상과 저를 분리하는 작은 배 식구 틈으로 그들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들의 옷 한 벌 답시면 제 1년치 연봉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다시 열리고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우렁찬 인사 소리에 식당이 떠나갈 듯 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S그룹의 신임 대표이사.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성공 신화를 쓰고 금이 환영했다는 그 전설적인 인물. 사장님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그 VIP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배 식구 틈으로 얼굴을 더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길래 저 난리일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 대표님이 고개를 들어 사장님과 인사를 나누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끔한 슈트, 훤칠한 키, 그리고 듬직한 어깨. 무엇보다 저 선한 눈매와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 세상 모든 사람이 몰라봐도 어미인 저는 알아볼 수밖에 없는 얼굴. 제 아들 진우였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 집 곰탕을 정말 좋아해서요. 미국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해주신 밥맛이 그리울 때마다 여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목소리. 매일 밤 전화기 너머로 듣던, 조금 전 통화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제 아들 진우가 맞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미국에서 공부한다던 아들이, 아직 학생이라던 아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대표이사가 되어서요. 나 이제 엄마 고생 안 시킬 거야. 가서 다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통화에서 진우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놀라게 해주려고 성공해서 짠하고 나타나려고 비밀로 했던 것입니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장하다, 내 새끼.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다고, 내가 이 사람 엄마라고 동네방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려던 무릎이 다시 바닥으로 꺾였습니다. 배 식구 틈으로 보이는 제 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 음식물 찌꺼기가 묻은 더러운 앞치마,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꼬질꼬질한 얼굴. 그에 반해 저기 앉아있는 아들은 눈이 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귀한 사람처럼, 왕자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저 같은 초라한 늙은이가 내가 엄마다 하고 나서면 사람들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런 식당 아줌마가 엄마라고? 대표님 출신이 저랬어 하며 수군거리지 않을까요? 제 가난이, 제 비루한 현실이 아들의 그 찬란한 앞길에 오점이 될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막 대표가 되어 위험을 세워야 할 자리인데 눈치 없는 엄마가 나타나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 구석, 냉장고 뒤편 어두운 곳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마치 빛을 보면 타버리는 바퀴벌레처럼 아들의 빛을 피해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런데 그 앞에 나설 수 없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미안하다, 진우야. 엄마가 너무 못나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 컸는데 엄마는 너한테 보여줄게 이 쭈글쭈글한 손밖에 없구나. 그때 주방문이 벌컥 열리고 사장님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줌마, 뭐 하고 있어? 곰탕 안 퍼.
대표님 기다리시잖아. 빨리빨리 안 움직여. 굼벵이 삶아 먹었어. 사장님의 고함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풉니다. 울어. 왜 또 질질 짜고 있어? 재수없게. 눈물 콧물 섞인 밥 손님한테 먹일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리고 아줌마, 절대 홀쪽으로 고개 돌리지 마. 아까 보니까 힐끔힐끔 쳐다보던데 주제 넘게 눈 마주칠 생각 하지 말라고. 그분들은 아줌마 같은 사람이랑 눈만 마주쳐도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야. 알았어. 사장님은 제 어깨를 거치게 밀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짐만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잡았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펄펄 끓는 곰탕을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덮쳤지만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이 국이 내 아들, 우리 진우가 먹을 밥이구나. 미국에서 햄버거만 먹으며 고생했을 우리 아들, 뜨끈한 국물 먹이고 싶었는데. 비록 제가 직접 차려주는 밥상은 아니지만 제 정성이 들어간 이 국이라도 먹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뚝배기 하나하나에 고기를 가득, 아주 가득 담았습니다. 사장님이 보면 고기 아깝게 왜 이렇게 많이 퍼주냐고 욕을 하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손님에게 파는 음식이 아니라 내 새끼에게 주는 어미의 밥이었으니까요. 가장 크고 좋은 고기만 골라 담은 뚝배기를 쟁반에 올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알바야, 이거 한 번 테이블 대표님 자리에 갖다 드려라. 식기 전에 빨리. 저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쟁반을 넘겨주며 배 싣고 너머로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놓였습니다. 그래,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엄마는 여기 있을게. 너는 거기서 빛나거라. 그런데 잠시 후 홀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좀 와보세요. 임원 중 한 명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이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네네, 전무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이 국물 맛이 왜 이래요? 평소랑 다르잖아요. 좀 비린 것 같은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10년을 끓인 국물인데. 혹시 제가 울다가 눈물이라도 들어간 걸까요? 사장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이내 표정을 싹 바꾸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방 아줌마가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실수를 했나 봅니다. 늙어서 오락가락하는 양반이라. 제가 당장 다시 끓여오겠습니다. 야, 주방, 당장 나와. 너 오늘 무슨 짓을 한 거야? 사장님이 주방 쪽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든 손님의 시선이, 그리고 제 아들 진우의 시선이 주방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아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 꼴로 사장에게 욕을 먹으며 쫓겨나는 비참한 꼴로 아들과 재회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냉장고 뒤로 몸을 더 깊숙이 숨겼습니다. 제발 저를 부르지 않기를, 제발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주방 안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나오라니까. 어디 숨어 있어? 손님들 입맛 버리게 해놓고 숨으면 다야? 당장 나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사장님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저 못 나가요. 제발요. 저는 사장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이거 놔.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나가서 사과하라고. 사장님은 저를 질질 끌고 홀 쪽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질질 끌려가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앞치마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홀의 밝은 조명이 제 위로 쏟아졌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전무님. 이 늙은 내가 노망이 들어서 음식에 장난질을 쳤나 봅니다. 제가 당장 해고하고 내일부터는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 쓰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장님은 저를 희생양 삼아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 낀 손이 부끄러워 배 밑으로 감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고개 드세요.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 익숙하고 그리운 목소리. 진우였습니다. 제 머리 위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음식 잘못된 거 없습니다. 아주 맛있는데요. 아들이 저를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래도 비린내가 어머니 손맛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찾던 그 맛입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뚜벅뚜벅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제 귓가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불쌍한 노인을 도와주려는 걸까요?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 따뜻하고 큰 손. 어릴 때 제가 씻겨주고 입혀주던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저를 감싸 안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S그룹의 대표이사인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젖은 뺨에 닿았습니다. 엄마. 목이 맨 아들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장님도 임원들도 숨죽여 지켜보던 알바생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나 왔어. 진우 왔어. 고개 좀 들어봐. 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속에서도 아들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진우야. 제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에 아들은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더러운 앞치마도 냄새나는 고무장갑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비싼 양복이 젖는 줄도 모르고 저를 부서져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편하게 지낸다며 살쪘다며 왜 거짓말했어? 왜? 아들은 제 등 뒤로 오열했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이 제 목덜미를 적셨습니다. 식당 안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판을 그 넓고 듬직한 등을 고무장갑 낀 손으로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우리 아들 왔으면 됐어. 엄마는 다 괜찮아. 제 평생의 한이 10년의 고생이 아들의 포옹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고기 굽는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왁자지껄하던 담소 소리가 일순간에 뚝 끊겼습니다. 오직 제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흐느낌 소리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말문이 막혀 뻐끔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노망난 늙은이라며 모욕을 주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임원들도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얼어붙은 채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S그룹의 신임 대표이사가 허름한 곰탕집 주방 아줌마를 끌어안고 엄마라며 오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진우는 한참이나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제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기라도 할까봐 으스러질 정도로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품이 어찌나 넓고 따뜻한지 지난 10년간 겪었던 추위와 외로움이 단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더러운 앞치마에 아들의 명품 양복이 다 얼룩이 지고 있었지만 아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우야, 사람들 본다.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 내 체면이 있지. 제 말에 진우는 그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제 어깨를 감싼 손은 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10년 전 유학을 떠날 때만 해도 고왔던 엄마의 얼굴이 이제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검버섯이 피어난 늙은이의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의 눈가가 다시 한번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이게 뭐예요? 살은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편하게 지내신다면서요. 사장님이 잘해주신다면서요.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는 진짜 괜찮다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그때 진우의 시선이 제 손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벗지 못한 분홍색 고무장갑. 기름때와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곳곳이 기워져 너덜너덜한 그 고무장갑을 아들이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아들은 망설임 없이 제 손에서 고무장갑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제 맨손. 찬물에 팅팅 불어 터지고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습진으로 껍질이 벗겨져 피가 맺힌 제 흉측한 손이 형광등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아들의 손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편하게 지낸 사람 손입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장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흘리던 따뜻한 눈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매섭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들의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대표님, 저기, 오해가. 사장님은 횡설수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그의 번들거리는 이마를 적셨습니다. 오해, 무슨 오해 말입니까? 제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진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식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방금 제 어머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셨죠. 더러운 손이라며 소리를 지르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더라. 노망난 늙은이. 진우가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사장님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대표님 어머님이신 줄 꿈에도 모르고 그냥 종업원 교육 차원에서 사람을 짐승처럼 끌고 다니고 바닥에 패대기 치는 게 당신네 가게의 교육 방식입니까? 진우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우렁찬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의 유리창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당신한테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10년을. 무려 10년을 당신 밑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제 학비 대주시느라, 제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버티신 분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손, 노망. 진우는 제 갈라진 손등을 사장님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똑바로 보세요. 이 손이 더럽습니까? 당신 눈에는 잎이 맺힌 상처가 더러움으로 보입니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손으로 보입니다. 당신이 감히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들의 일갈에 사장님은 히익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을 기어가며
진우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대표님, 줄을 죄르셨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어머님, 저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은 저를 쳐다보며 애원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살려달라고 비는 비굴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가소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측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난 10년간 그에게 당했던 서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깨진 그릇값을 물어내라며 월급을 깎았던 일, 아파서 병원 가느라 하루 쉬겠다고 했을 때 욕을 퍼붓던 일,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쓰라고 강요하던 일. 그 모든 기억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진우는 사장님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뒤에 서 있던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대표님. 지금 당장 우리 그룹 계열사 전체에 공문 내려. 앞으로 이 식당과의 모든 거래는 중단한다. 예정된 회식, 접대, 도시락 주문 전부 취소해. 그리고 법무팀 불러서 이 가게 위생 상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세무 조사까지 싹 다 의뢰해. 먼지 하나까지 털어서 법대로 처리해. 네,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은 차분하게 대답하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장님의 얼굴은 흙빛이 되다 못해 시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S그룹 본사 직원들이 점심, 저녁으로 팔아주는 매출이 이 가게 수입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법무팀과 세무조사라니. 가게 문을 닫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대표님. 제발요. 가게 망합니다. 저 처자식이 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사장님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 처자식만 소중합니까? 남의 어머니는, 남의 가족은 짓밟아도 되는 존재입니까? 당신이 내 어머니에게 했던 짓 똑같이 돌려받는 겁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치러야 할 겁니다. 진우는 더 이상 사장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전무님, 그리고 여러분. 오늘 회식은 취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들 나가시죠. 임원들은 당황하며 웅성거렸지만 대표의 서슬퍼런 분노에 아무 말 못하고 짐을 챙겨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떨어진 제 신발을 주워 직접 신겨주었습니다. 꼬질꼬질한 털신이었지만 아들은 마치 요리 구두를 신겨주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제 발에 끼워주었습니다. 가요, 엄마. 집에 가요. 이제 이런 데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엄마 지킬게. 진우는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식당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10년 동안 쥐 죽은 듯이 뒷문으로만 다니던, 쓰레기통 옆에 쭈그리고 앉아 울던 그 식당을 난생 처음으로 당당하게 정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사장님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안도감이,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든든한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식당 앞에는 아까 보았던 그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달려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차에 타기를 주저했습니다. 제 옷이 너무 더러워서 냄새가 나서 그 비싼 차 시트를 망칠까봐 겁이 났습니다. 진우야, 엄마 그냥 버스 타고 갈게. 옷이 너무 더러워. 그러자 진우가 웃으며 저를 번쩍 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엄마, 이 차 엄마 거야. 내가 엄마 태워드리려고 산 거야. 더러워지면 어때? 또 사면 되지. 그냥 편하게 앉아. 차 문이 닫히고 푹신한 가죽 시트에 몸을 기대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곰탕집 간판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지난 10년의 식모살이가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가난과 무시, 그리고 서름의 시간들이 저 멀리 뒤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진우는 운전석 옆자리가 아닌 제 옆 뒷자리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제 손등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아들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번들거렸습니다. 엄마. 한참 만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사실 3년 전에 귀국했어. 저는 깜짝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뭐, 3년 전에?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어? 미국에서 사업 성공해서 한국 지사 설립하러 들어왔었어. 근데 엄마한테 바로 연락 못했어. 더 성공해서 더 완벽하게 자리 잡고 짠하고 나타나고 싶어서. 그래서 엄마가 보내주는 돈도 일부러 안 받았어. 엄마가 고생하는 거 뻔히 아니까. 그냥 잘 지낸다고 거짓말만 했어.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멍청했어. 그냥 빨리 올걸.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았으면 하루라도 빨리 와서 엄마 모시고 갈걸. 성공이 뭐라고, 체면이 뭐라고. 엄마를 10년이나 저 지옥 속에 방치했어. 내가 불효자야. 내가 나쁜 놈이야. 아들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대기업 대표이사가 엄마 무릎에서 목 놓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진짜 괜찮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잖아. 그거면 됐어. 엄마는 10년이 아니라 100년도 고생할 수 있어. 내가 내 아들인 게 자랑스럽다. 울지 마, 내 새끼. 제 눈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눈물과 제 눈물이 섞여 서로의 상처를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차 안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차창 밖으로 휙휙 지나갔지만 우리 모자에게는 서로의 존재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차는 한강을 건너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숲처럼 우거진 곳, 제가 평생 청소부로만 드나들었던 그 화려한 동네였습니다. 엄마, 다 왔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우가 저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으리으리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곳은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넓은 거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고급 가구들이 놓여있는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더러운 신발이 바닥을 더럽힐까봐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습니다. 들어와, 엄마. 뭐해? 진우는 제 낡은 운동화를 직접 벗겨주고 폭신한 실내화를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저녁도 못 먹었잖아. 진우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쌀을 씻고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유학하기 전날 밤 저에게 라면을 끓여주던 그 뒷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덩치만 커졌지 여전히 제 눈에는 어리광 부리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 도마질 소리가 넓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그 냄새가 곰탕집 주방에서의 악몽을 지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서툰 솜씨로 끓인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하얀 쌀밥.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세상 그 어떤 밥상보다 귀하고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엄마, 먹자. 많이 먹어. 진우가 제 밥그릇에 계란말이를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남이 먹다 남긴 밥, 식어 빠진 밥만 서서 먹다가
아들이 차려준 따뜻한 밥을 편안하게 앉아서 먹으려니 꿈만 같아서요. 왜 안 먹어? 맛이 없어. 아니,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저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눈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짰습니다. 김치찌개도 짰고 제 눈물도 짰습니다. 하지만 그 짠맛 끝에는 달콤한 행복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평생 쉴 수 있게 해줄게. 설거지도 하지 말고 빨래도 하지 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 내가 다 해줄게. 진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이제는 내 아들 믿고 짐 좀 내려놓아도 되겠지. 10년 동안 굽어있던 제 허리가 비로소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잠시 제가 죽어서 천국에 온 줄 알았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하얀 천장,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푹신한 침대, 그리고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아침 햇살. 코끝을 스치는 냄새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나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은은한 라벤더 향기였습니다. 습관처럼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리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매일 새벽 4시마다 저를 괴롭히던 그 끔찍한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 꿈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 우리 아들 집에 와 있구나. 실감이 나자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호사가 내 것이 아닌 것만 같아서 잠시 빌린 옷처럼 어색하고 불편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어찌나 반질반질한지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제 낡은 발바닥이 이 비싼 바닥을 더럽힐까 봐서요.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였습니다. 아들은 벌써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요? 더 주무시지. 평생 못 잔 잠 실컷 자라니까.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 미소가 아침 햇살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아니야. 습관이 돼서 눈이 저절로 떠지네. 넌 회사 안 가니? 대표님이 이렇게 늦게 가도 돼. 오늘은 농땡이 칠 거예요. 엄마랑 데이트하려고 휴가 냈어요. 밥 먹고 백화점 가요. 엄마 옷이랑 신발 싹 다 새로 사야죠. 아들은 식탁에 전복죽과 과일을 차려내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백화점이라니. 평생 시장 바닥 좌판에서 옷을 사 입던 제가 감히 백화점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됐다. 돈 아깝게 무슨 백화점이야. 그냥 시장 가서 몸빼바지나 몇 개 사면 돼. 난 그게 편해. 제가 손사래를 치자 진우가 정색을 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돈 많아요. 엄마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놨어요. 이제 궁상 떨지 마세요. 아들이 사주는 거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게 효도받는 거예요. 알았죠? 아들의 단호한 눈빛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아들 체면 봐서라도 깨끗한 옷 한 벌은 있어야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진우의 차를 타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으리으리한 백화점. 회전문이 돌아가는 것만 봐도 어지러웠습니다. 진우는 저를 에스코트하며 명품관으로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진열된 옷들은 옷이 아니라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가격표를 슬쩍 뒤집어 보고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코트 한 벌에 500만 원. 제 3달치 월급보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미쳤다, 미쳤어. 이 돈이면 쌀이 몇 가마니야. 나가자, 진우야. 여긴 우리 올 때가 아니다. 저는 기겁하며 아들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점원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꾀죄죄한 노인네가 와서 물 흐린다고 생각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원을 불렀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랑 어울리는 걸로 싹 다 추천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입으실 겁니다. 제일 편하고 고급스러운 소재로요. 점원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진우의 명품 양복과 시계, 그리고 당당한 태도를 보고 VIP 고객임을 알아챈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시죠. 너무 잘 어울리시겠어요. 점원들이 제 양팔을 부축하며 탈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사모님이라니. 평생 아줌마, 어이, 주방으로 불리던 제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비단결처럼 고운 옷을 입고 푹신한 구두를 신고 머리까지 단장한 여자가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잃기 전에 제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나도 여자였구나. 나도 꾸미면 이렇게 번듯한 사람이구나.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우는 탈의실에서 나온 저를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와, 우리 엄마 모델 같네. 진짜 예쁘다. 엄마, 이거 다 사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주세요. 아들은 쇼핑백이 양손에 가득 찰 정도로 옷과 신발,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카드를 긁는 아들의 모습이 어찌나 듬직하고 자랑스러운지 가슴 한 구석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빚진 기분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많은 걸 내가 받아도 되나?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쇼핑을 마치고 백화점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나 결혼할 사람 있어요. 저는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결혼이라니. 우리 진우가 장가를 한다니. 저기, 한국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만난 친구예요. 한국 지사 발령받으면서 같이 들어왔어요.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기로 했는데 엄마가 오셔서 다행이에요. 진우는 수줍게 웃으며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참하고 똑똑하게 생긴 아가씨였습니다.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무엇보다 진우를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맞이하기엔 제가 너무 부족한 시어머니 같아서요. 식당 식모살이 하던 무식한 노인네가 사돈이라니 그쪽 집안에서 싫어하지 않을까요? 진우야, 그 집에서는 엄마 뭐 하는 사람인지 아니? 혹시 식당에서 일했다는 거 말했어. 제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습니다. 진우는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구체적인 건 말 안 했어요. 그냥 일찍 혼자 드셔서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다고만 했어요. 엄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는 제 어머니고 S그룹 대표의 어머니예요. 누구도 엄마 무시 못해요. 내가 그렇게 안 둬요.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제 가슴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습니다. 혹시나 말실수라도 할까봐 밥 먹는 법, 차 마시는 법을 유튜브를 보며 밤새 연습했습니다. 손등의 상처를 가리려고 두꺼운 화장을 하고 레이스 장갑까지 꼈습니다. 제 가난의 냄새를 지우려고 향수를 들이부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 장소는 서울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기와지붕이 웅장하고 마당에는 연못이 흐르는 저 같은 사람은 평생 구경도 못할 곳이었습니다. 진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대방 가족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될 지수양,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사돈 어르신들. 지수양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님이고 어머니는 유명한 갤러리 관장이라고 했습니다. 앉아있는 자태부터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사돈 부인을 보자마자 저는 기가 죽어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진우군 어머니시군요. 사돈 어른이 점잖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허둥지둥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족한 아들 도서. 아니,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이 꼬여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돈 부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엑스레이처럼 제 거치장 속에 숨겨진 가난과 초라함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 진우군이 효자라더니 어머님 호강시켜 드렸나 봐요. 옷이며 가방이며 다 신상이네요. 근데 사돈 부인의 시선이 제 손에 머물렀습니다. 레이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투박하고 굵어진 손마디는 감출 수가 없었나 봅니다. 손을 보니까 고생을 참 많이 하셨나 봐요. 마디가 아주 굵직굵직하시네.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진우가 대답하려 입을 떼려는 순간 제가 먼저 선수 쳐서 말했습니다. 아, 네. 그냥 소일거리 좀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돈 부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아, 식당이요? 운영을 하신 게 아니라 일을 하셨다고요? 네. 남의 가게 주방에서 먹고 살려다 보니. 제 솔직한 대답에 사돈 부인은 코에 손을 갖다 대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마치 제 몸에서 나는 곰탕 냄새를 맡기라도 한 것처럼요. 어머나, 세상에. 진우군은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는 남의 집 설거지를 하셨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교육열이 남다르셔. 근데 우리 지수는 곱게만 자라서 그런 거 보면 마음 아파할 텐데. 말은 칭찬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이라는 비웃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수 양이 민망한 듯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어머님 훌륭하신 분이야. 하지만 사돈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걱정돼서 그렇지. 환경이 너무 다르면 살면서 부딪히는 게 많잖아. 우리는 예술 이야기하고 골프 이야기하는데 사돈은 곰탕 끓이는 이야기 하실 거 아니에요. 대화가 통하려나 모르겠네. 그 말이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내가 괜히 왔구나. 내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구나.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화장을 해도 나는 뼛속까지 식당 아줌마일 뿐이구나. 그때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진우가 탁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돈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끓인 곰탕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00억 투자받고 S그룹 최연소 임원이 될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그 차가운 물에 손 담그고 10년 동안 버텨주신 덕분입니다. 제 어머니 손은 갤러리에 걸린 그 어떤 명화보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손입니다. 예술이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는 것보다 더 위대한 예술이 어디 있습니까? 진우는 제 장갑 낀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저는 이 거친 손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습니다. 만약 제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는 집안이라면 저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진우의 폭탄 선언에 식당 안은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지수양은 울먹거렸고 사돈 어르신은 헛기침을 했으며 사돈 부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놀라서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왜 그래? 그러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진우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안 괜찮아요. 누구도 엄마 무시 못해요. 내가 안 참아요. 가요, 엄마. 밥맛 떨어졌어요. 진우는 제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룸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등판이 그렇게 넓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나 때문에 귀한 혼처가 깨지면 어떡하나.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내 인생을 내 아들이, 내 목숨 같은 아들이 세상 가장 귀한 보석처럼 지켜주었으니까요. 주차장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우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해. 다시는 이런 자리 안 만들게. 아들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속으로는 많이 속상하고 화가 났겠지요.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내가 내 편 들어줘서. 그걸로 됐다. 그걸로 충분해. 결혼은 내가 좋으면 다시 잘 풀어봐. 엄마 때문에 그러지 말고. 싫어요. 엄마 무시하는 집안이면 나도 싫어요. 세상에 여자가 지수 하나뿐인가. 엄마 며느리 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견례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록 결혼은 불투명해졌지만 우리 모자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진우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수 양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진우 씨,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실수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근데 우리 엄마가 진우 씨 어머니 뒷조사를 좀 했나 봐. 어머님이 일하셨던 그 곰탕집 사장님한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대. 어머님이 가게 돈을 횡령했다나 뭐라나. 엄마가 그걸로 소송 걸겠다고 난리야. 어떻게? 문자를 본 진우의 표정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그 악독했던 곰탕집 사장 박 씨. 그가 앙심을 품고 제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 부인과 박 사장이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라더니 우리의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얇은 유리잔 같아서 너무 꽉 쥐면 깨져버린다고 했던가요. 아들이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비단 이불을 덮고 잔 그 며칠간의 꿈 같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옥은 예고도 없이 등기 우편물 한 통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진우가 출근하고 없는 평일 오후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우체부 아저씨가 노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태산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봉투. 받는 사람은 김명순, 바로 저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곰탕집 사장 박 씨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죄목은 업무상 횡령 및 절도. 청구 금액은 무려 1억 원이었습니다. 피고용인 김영수는 지난 10년간 곰탕집 주방에서 근무하며 식재료 고기, 쌀 등을 상습적으로 빼돌리고 포스기 현금을 무단으로 절취하여 총 1억 원 상당의 금전적 손해를 입혔음. 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임.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횡령이라니요. 절도라니요. 지난 10년 동안 저는 쌀 한 톨, 고기 한 점도 허투루 쓴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밥이 아까워 물에 말아 먹었고 떨어진 고기 조각도 씻어서 국물 맛내는 데 썼습니다. 사장님이 유통기한 지난 고기를 버리라고 하면 몰래 집에 가져와 끓여 먹으며 식비를 아꼈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1억을 훔쳤다니요. 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제가 훔쳤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었습니다. 저를 괴롭히기 위한, 아니 성공한 제 아들의 발목을 잡기 위한 비열한 수작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사돈 부인의 서늘했던 눈빛. 식당 아줌마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이랑 엮여? 내가 가만 안 둬. 라고 말하는 듯 했던 그 경멸 어린 눈빛. 그 문자가 생각났습니다. 사돈 부인이 식당 사장과 접촉했다던 그 문자. 아, 그들이 손을 잡았구나. 가진 것 없는 늙은이 하나쯤은 돈과 권력으로 짓밟아 범죄자로 만드는 건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제 아들 진우의 흠집을 잡고 파혼을 정당화하거나 위자료를 뜯어내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진우는 식탁 위에 놓인 내용 증명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아들 볼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야, 엄마 진짜 아니야. 맹세코 10원 한 장 훔친 적 없어. 내가 준 생활비 아껴 쓰느라 10년을 새 옷 한 벌 안 사 입었는데 내가 도둑질이라니.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울자 진우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엄마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사람인 거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울지 마세요. 이건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그 사람들 선을 넘었네요. 어머니를 건드리면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제가 아주 뼈저리게 가르쳐 줄게요. 진우는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법무팀장님 좀 연결해 줘요. 그리고 사설 탐정 하나 고용해요. 곰탕집 사장 박철수, 그 인간 뒷조사 싹 다 시작해. 10년치 장부, 통장 거래 내역, 직원들 증언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털어.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다음 날부터 진우는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이 집으로 찾아와 저와 상담을 했고, 진우는 밤을 새워가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장 박 씨가 기어이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는 날 아침, 진우는 제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엄마, 고개 숙이지 마세요. 죄 지은 거 없잖아요. 당당하게 가요. 엄마 뒤에는 S그룹 대표인 아들이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이 있어요. 아들의 든든한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경찰서 문턱을 넘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 안에는 사장 박 씨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거들먹거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사돈댁에서 붙여준 변호사였습니다. 박 씨는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어이구, 이제야 오셨네. 우리 가게 돈 빼돌려서 아들 유학 보내고 명품 휘감고 다니니까 살만 나지. 아주 뻔뻔하기가 짝이 없어. 형사님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그의 낯짝이 두꺼비 등가죽보다 두꺼워 보였습니다. 형사님, 이 여자가 아주 지능검이에요. 매일 재료 주문한다고 돈 받아다서 싼 거 사오고 차액 남겨 먹고 손님 없을 때 포스기에서 현금 빼가고 제가 그동안 불쌍해서 다 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박 씨는 가짜 장부까지 들이밀며 열을 올렸습니다. 형사님은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김영순 씨,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증거 있습니까? 말로만 결백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인단 5명이 병풍처럼 따라 들어왔습니다. 좁은 조사실이 꽉 찼습니다. 진우는 뚜벅뚜벅 걸어와 제 옆에 앉으며 박 씨를 싸늘하게 노려보았습니다. 증거요? 여기 있습니다. 진우는 두툼한 서류 뭉치와 USB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지난 10년간 이 식당의 식자재 납품 내역서 원본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한 자료입니다. 박철수 씨, 당신이 거래처랑 짜고 식자재 단가 부풀려서 리베이트 뒷돈 받은 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횡령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이 했더군요. 박 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USB에는 지난 3년치 가게 내부 CCTV 영상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툭하면 주방에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폭언하고 그릇 던지고
밀치는 장면들 고스란히 다 찍혀 있더군요. 이건 명백한 특수 폭행의 노인 학대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진우는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박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사모님 사돈부인 걱정 마십시오. 그 늙은이 감옥 보내는 건 일도 아닙니다. 제가 가짜 장부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번 기회에 저도 한몫 챙기고 사모님은 파혼시키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크크크. 박 씨가 사돈부인과 통화하며 범행을 모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우는 박 씨가 술집에서 떠들던 내용을 옆방에서 몰래 녹취한 것이었습니다. 조사실 안은 순식간에 얼음장이 되었습니다. 형사님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박 씨를 보는 눈빛이 피해자를 보는 눈빛에서 피해자를 보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철수 씨, 이거 본인 목소리 맞습니까? 무고죄의 위증죄, 거기다 사기 미수까지. 이거 아주 큰일 나셨네. 박 씨는 아니. 그게 하며 말을 더듬다가 옆에 있던 사돈 측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뭐라도 말 좀 해보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변호사는 이미 상황 파악이 끝났는지 짐을 챙겨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손 떼겠습니다. 의뢰인 사돈이 저를 속이셨네요. 변호사가 도망치듯 나가버리자 박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아니 여사님,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저를 벌레 취급하던 그 남자가 제 발밑에서 콧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씁쓸하고 허무했습니다. 고작 이런 인간 때문에 내가 그토록 떨고 무서워했던가 싶어서요. 진우는 제게 매달리는 박 씨를 발로 차버리듯이 밀어냈습니다. 용서, 꿈도 꾸지 마십시오. 당신은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편히 살 생각 마세요. 당신 재산 가압류 신청 이미 들어갔고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도 제보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평생 빚 갚다가 늙어 죽게 만들어 줄 테니까 각오하세요. 아들의 선전포고는 무서웠습니다. 자비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처절한 응징이었습니다. 박 씨는 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 쓰러졌고 형사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진우가 저를 단단히 부축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경찰서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일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꾸민 장본인, 사돈부인과의 담판이 남아 있었죠.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 양의 전화였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가 경찰서에서 연락받고 쓰러지셨어. 어떻게? 오빠가 고소 취하해주면 안 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지수 양의 울음소리. 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저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 아들의 앞길을 막으려 하고 늙은 어미를 범죄자로 만들려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만큼 저는 성인군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이 그런 비겁한 집안과 엮이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진우의 폰을 가져다 귀에 댔습니다. 아가씨, 나 진우애입니다. 내 엄마한테 전해라. 쓰러진 척 쇼하지 말고 경찰서 조사받을 준비나 하라고.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너희 같은 사람들이 감히 내 아들 넘보지 못하게 내가 다 막을 거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누구보다 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진우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가자, 진우야. 배고프다. 곰탕 말고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 먹으러 가자. 저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굽었던 등이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죽여 살던 식당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S그룹 대표이사 한진우의 어머니 김영순이었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어느덧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4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늦잠을 자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평생 새벽 4시면 눈이 떠지던 저였는데 이제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뭉기적거리곤 합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새소리를 자장가 삼아 다시 잠드는 그 달콤한 게으름이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사치이자 행복입니다. 진우는 약속대로 저를 여왕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엄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준다고 했잖아. 설거지 근처에도 오지 마. 아들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집안일을 맡겼고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는 게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게 죄를 짓는 것 같아 안절부절 못했지만 이제는 제법 이 편안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제 손등에 갈라진 상처들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진우가 매일 밤 비싼 영양크림을 듬뿍 발라주고 마사지를 해준 덕분입니다. 굵어진 손가락 마디는 여전하지만 더 이상 피가 나거나 쓰리지는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줌보다 편안해진 눈빛이 먼저 들어와서 좋습니다. 그 악독했던 곰탕집 사장 박씨 소식은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식자재 비리, 탈세, 직원 임금 체불 등 그동안 저지른 온갖 불법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 구속되었다고 하더군요. 가게는 문을 닫았고 건물까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고소하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결국 화를 부른다는 것을 그 사람도 늦게나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양과의 혼담은 결국 깨졌습니다. 진우가 먼저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지수 양이 몇 번이나 찾아와 울며 매달렸지만 진우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집안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의 그 대쪽 같은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저는 내심 아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 편을 들어준 아들이 너무나 고맙고 든든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나 능력 있잖아. 더 착하고 엄마한테 잘하는 며느리 데려올게. 그때까지 엄마랑 둘이 오순도순 사는 것도 좋잖아.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급할 게 뭐 있겠니?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다. 어제는 진우와 함께 제 고향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0년 동안 곰탕 국물 냄새만 맡으며 사느라 바다 냄새가 그리웠거든요. 진우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는데 창문을 내리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함께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와, 엄마 저기 봐, 바다야.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소리쳤습니다.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풍경을 보는데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고운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감촉이 간지러웠습니다. 진우가 제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기억나.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나 업고 이 바닷가 왔었잖아. 그때 엄마가 울면서 그랬지. 죽지 말고 살자고. 악착같이 살아서 보란듯이 성공하자고. 그랬지.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우리 진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커져서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다.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나 엄마랑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아. 맛집 투어도 해야 하고 해외여행도 가야 하고 며느리 보면 손주도 봐줘야지.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 줘야 해. 알았지? 진우는 제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거리는 해변에서 저는 아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지난 10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의 집 설거지통 앞에서 흘렸던 눈물, 차가운 쪽방에서 떨었던 밤들, 사장의 욕설을 견뎌내며 삼켰던 서름들.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 이 파란 바다와 듬직한 아들이 증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식당 뒷방의 김 씨 아줌마가 아닙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김영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들 한진우의 어머니입니다. 저의 낡고 거친 손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제 인생을 지탱해 온 가장 단단한 뿌리였음을 이제는 압니다. 오늘 저녁에는 진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줘야겠습니다. 비싼 곰탕보다 엄마표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는 우리 아들.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가 집안 가득 커지면 현관문이 열리고 다녀왔습니다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겠지요. 그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거친 손은 더럽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답고 위대한 손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그 땀방울이 꽃이 되어 활짝 피어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죠.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낸 당신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